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몇 개 열쇠말들을 봤죠. 개요를 크게 살펴봤으니까 윤곽은 잡혔을 줄 압니다. 그 가르강티아 팡타그레일에 관련된 사파들이 많습니다. 사파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입니다. 늘 먹는 얘기. 거인이죠. 거인이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걸려보이는 게 바로 떠오르죠. 그리고 뭐 이 와인은 그 몇 리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우리 가르강티의 포도주 잔이 아마 이 강의실만 했을 거요. 이 소를 어떻게 잡는지 먹는 축제입니다. 먹는 축제. 음식 축제입니다. 자, 이름의 유래 이제 볼게요. 이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레일이 어디서 왔는지. 그랑구지의 가르강티아 아버지죠. 그랑구지에는 마시며 즐기다가 자기 아들이 이 세상의 빛을 보고 빛을 처음 보고 마실 것을 요구하며 외치는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기이한 애죠.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고 엄마 맥주 줘, 와인 줘 이러면 그거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는 너 참 크구나 라고 말했다. 끼 그랑띠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영어로 하면 what a grand you are 이런 뜻이에요. 야, 너 대단히 큰데? 여기서 끼는 what입니다. 감탄사 쓸 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의문사입니다. 그랑띠아 가르강띠아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랑띠아를 빨리 발음해 보세요. 그랑띠아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가르강띠아가 왔다는 거죠. 거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사람의 뜻을 여기서 왔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고대 유대인들의 예를 조차 아들의 출생 시에 아버지가 처음 한 말이 이와 같으니 아이는 가르강티아라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아빠가 애를 보고서 끼그랑띠아, 가르강띠아 이렇게 발음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거인이 중요해요. 이 거인은 많은 경우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파괴적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게, 저는 이 텍스트를, 가르강티아 팡타그레일을 두 거인, 즉 제도적 거인과 인간적 거인의 대결로 파악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신분 제도라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그 제도라는 그 거인이 있죠. 우리가 어찌 볼 수 없는 이 거인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여기에 대결하는 게 바로 이 가르강티아 팡타그레일입니다. 이 거인은 가르강티아 팡타그레일이라는 거인은 민중의 욕망, 민중의 소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이성에 입각해서 많은 걸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거인이 바로 가르강티아 팡타그레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교육도 받았지만은 또 양심의 호소에서 관용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풀기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거인, 한쪽 거인은 기존의 제도를 상징하고요. 다른 쪽 우리의 팡타그레일과 가르강티아는 민중들의 또는 새로운 지식인들이죠. 라블레와 같은 새로운 인문주의자들의 욕망을 상징하는 욕망의 구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딱 보입니다. 이 거인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팡타그레일의 이름 뭐냐면은 여기서 그게 금방 설명한 게 어떤 의미가 설득력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날 태어났어요. 우리 팡타그레일은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인데 왜? 가뭄이 계속되고 목이 마를 때예요. 그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름을 팡타는 그리스어로 전부란 뜻이고 모두가
그루엘은 아랍어로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뭔가를 갈망한다는 거죠.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팡타그루엘이라는 거인은 아주 목말라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목이 마르기 때문이죠. 그저 충족된 삶이라면은 이런 어려운 자리에 올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자들과 또는 민중들의 억압된 그 욕망과 이 소망들을 이 목마름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온통 목마른 자,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 그죠? 호기심에 어찌할 줄 모르는 자죠. 그의 이름은 그가 태어난 시각에 세상이 온통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통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언의 능력으로 그 언젠가 목마른 자들의 지배자가 되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뭔가를 갈망하는 자들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 이름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이름 성명학에서 이름 지을 때 부모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망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죠. 이름에. 그래서 팡타그루엘이란 말은 세상이 온통 목말라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목마른 자들의 지도자가 되리라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명명법, 이름 짓기라는 게 예사롭지가 않죠. 그리고 이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이름 짓기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름 어떻게 짓느냐가 많은 유머들, 웃음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이름의 유래는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수도사나 카톨릭을 비판하는 가랑튀 같은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인 왕들이 이 수도사들이나 카톨릭, 그리고 이 또 파르니주가 뒤에서 파리의 파니르주가 파리에서 귀부인들을 골탕 먹이는 장면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이 거인과의 대결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중의 언어인데 판소리 흥보가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흥보가 중에서 노부 못된 짓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다 익은 호박에 말뚝박기 부숴가지고 똥 싸는 놈 주저앉히기 온갖 그 못된 짓들이 쭉 나열되죠. 그죠? 그 과정이 하나가 제비 다리 분지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지. 너무나 비슷해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에 비속어들과 음담패설들, 농담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민중의 언어의 잔치입니다. 이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짧게 봐요. 신발에 오줌 싸고 셔츠에 똥 싸고 옷소매에 코 풀고 국물에 콧물 빠뜨리고 어느 곳이나 질퍽거리고 다니고 실내화로 술 마시고, 그리고 이는 남학신으로 갈고 이빨은 손은 국물에 씻고 머리는 술잔으로 빚고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두 안장 사이에 앉고 젖은 부대를 뒤집어 쓰고 국물을 마시면서 술 마시고 빵 없이 비스킷 먹고 웃으면서 물면서 웃고 헝금하며 자주 침 뱉고 기름지게 방귀 끼고 해를 보고 오줌 싸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이런 그 민중의 언어들이죠. 생생한 살아 숨쉬는 그 육체성을 지닌 언어들이지. 언어들이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물질성을 지닌 언어들이 이렇게 분출합니다. 이게 이 가르강튀와 팡타그레의 언어의 핵심적인 이 흐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이제 고상한 언어들, 고전 그리스 이 문헌들에 대한 참조들 곳곳 나오죠. 성경 인용들도 다 비틀어서 합니다만은 그런 고상한 언어와 세속적인 언어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민중의 언어, 카니발적 언어들이죠. 축제, 이 바쿠스적 축제의 현장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언어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팡타그레의 16장의 예를 잠깐 볼게요. 378, 79쪽. 그야말로 포복절도할 문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니르주가 이거 아주 음담패설인데 여러분들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오셔서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머니에는 매우 곱게 빻은 버드롯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는 법원 근처의 고급 속옷 상점에서 예쁜 네일을 판매하는 여점원의 가슴 속에 자신이 집어넣었던 이를 잡아주면서 몰래 훔친 멋지게 수가 놓인 손수건을 그 속에 넣어두었다. 그는 기부인들과 함께 있을 때 화제를 레이스에 관한 쪽으로 몰고 가다가 이 물건은 플랑드르산인가요? 아니면 에노산인가요? 하고 물어보며 그녀들 가슴에 손을 대곤 했다. 그러면서 자기 손수건을 꺼내 자, 이 물건 좀 보세요. 이것은 푸티냥, 아니 푸타라비산이라고요. 라고 말하며 그녀들 코앞에서 손수건을 신나게 흔들어대어 4시간 동안 연속으로 재채기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거세시키지 않은 말처럼 방귀를 끼어댔다. 여인들이 이런 파니르주, 당신 방귀를 뀌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부인. 부인, 저는 여러분이 코로 내는 음악에 맞추기에 화음을 만드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뭔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담패설들이, 저 약한 음담패설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나마. 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찾는 자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뭐 욕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민중의 언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로양띠와 팡타그를 읽을 때. 그 다음에 똥오줌의 힘입니다. 이게 이제 생리학적 상상력인데, 생리학 상상력, 우리 생리현상 이러잖아요? 이를테면은 방귀가 나온 피그미족, 팡타그리엘이 방귀를 꼈는데 그 방귀에서 입자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조그만 애들이 나왔는데 걔들이 피그미족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갖 과장들, 어마어마한 과장들이 있습니다. 뭐 먹어도 그냥 먹지 않아요. 우리 성국 도서관 만한 통에 뭐 와인을 몇 통을 다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니르주가 팡타그리엘의 입속에 들어가 보는데 입속에 온갖 세상이 다 있어요. 트림을 하니까 막 뒤에 악취 때문에 누가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풍자와 조롱들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이 22장 이 부분이 파리 기부인을 골리는 장면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줌 공격. 오줌 공격도 이거 이제 파리에서 오줌 공격하는 것이고 이거 이제 전쟁에서 오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단 파리에서 어떻게 우리 누굽니까? 가르강튀아가 파리에 가서 오줌 공격을 하는지 보세요. 이 파리라는 이 동네 이름의 기원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말 비틀기죠. 그 가르강튀아가 파리로 가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파리 오니까 이것들이 잘난 척하고 폼 잡고 이러거든. 응? 별게 아닌 것들이. 그래서 내 오줌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오줌을 싸는 장면입니다. 이 쌍것들이 내가 환영 인사와 선물값을 치르기를 원하는 모양이로군. 그건 당연하지. 그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해 줘야지. 단지 웃음으로 말이야. 이게 빠르가 뭐뭇에 의해서 이런 뜻이고요. 리르 동사, R이라고 쓰는 리르 동사의 명사격으로 이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파리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멋진 이 바지 앞주머니가 곳곳에서 나와요.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파악하십시오. 그의 물건을 꺼내서 공중에 신나게 오줌을 싸고 여인네와 아이들을 빼고 26만 418명 익사시켰다. 파리 인구 이렇게 안 됐을걸요? 그들 중 몇몇은 날랜 걸음으로 이 오줌 홍수로부터 탈출하여 대학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이 주누베브가 여기 까르띠에 라땡이라고 했죠? 라틴 구역이라고 하는 대학가가 있는 곳이죠. 안 가보셨구나. 저는 가봤는데. 영화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오는 거기
올라가 땀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침을 뱉고 헐떡거리며 어떤 자들은 성이 나서 어떤 자들은 웃으면서 신을 모독하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웃음으로 흠뻑 젖어버렸어. 이게 웃음으로 빠르리스 이렇게 오줌, 이게 자기는 오줌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오줌으로 흠뻑 젖어버렸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도시는 파리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팡타그리엘의 오줌 공격은 대단합니다. 오줌 공격은 대단합니다. 이 생리학적 상상력과 해부학적 상상력이 그로테스크 미학, 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이 동력을 따라가다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말라는 거죠. 다 벗고 보자는 겁니다. 뭘 그렇게 겹겹이 싸고 입고 감추고 은폐하고 그러냐 말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알면 그대로 한번 드러내보자는 거죠. 우리 유아 시절입니다. 요람의 갈강뛰어라는 사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오노레 도미에서는 다르게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건 맨 뒤에 보기로 하죠. 소를 잡아서 바로 먹입니다. 계속 대기하고 있죠. 그로테스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즐거운 공부와 놀이예요. 우리 동서양을 통틀어서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인 노노의 첫 문장이 하기 시습지 불억여호라 그랬죠. 기쁘지 아니한가입니다. 기쁘지 아니한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여기서도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전인적 백과전서식 교육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역사, 고전, 수학, 놀이, 승마, 수영, 식물학, 천문학, 조각, 미술, 그리고 작문까지 이런 걸 다 흡수해요. 그리고 고상한 정신을 퇴화시키고 청춘을 시들게 하는 그 기존의 교육을 넘어서 우리의 스승들은 에피스테몽하고 갈강뛰어의 스승, 이 스승은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이게 갈강뛰어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매일매일 이 과정이 반복되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양식을 갖춘 그 또래의 젊은이가 이와 같은 지속적인 훈련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건 뭐였다고요? 이런 공부는 훈련이나 노동이 아니고 노동이나 숙제 이런 게 아니고 어렵게 보이지만 계속해 나가다 보면 매우 기분 좋고 가볍고 즐거운 것이 되어서 학생의 공부가 아니라 왕의 오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왕의 오락입니다. 그죠? 이게 왕의 오락이죠. 이 공부를 하면 이게 못합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이런 어려운 짓을 뭘 합니까? 이렇게 더운 날, 또 이렇게 화난 날, 이 어둠침침한 방에, 좁은 방에 갇혀서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포노크라트죠. 이 스승이. 포노크라트는 또 보세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피크닉 가고 산책 갑니다. 이 볼로뉴 숲은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농담을 주고받고 마음껏 즐기며 실컷 마시고 놀이를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름다운 풀밭에서 뒹굴고 참새 둥지를 뒤지고 메추리나 개구리, 가재를 잡으며 하루 종일 보냈다. 이렇게 애들이 커야 돼요. 근데 이렇게 크지 못한 애들이 학원만 뺑뺑이 돌다가 전문직 의사가 되고 판검사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죠. 이 르네상스식 인문교육 또는 전인교육은 교육이 황폐화되지 않으려면 이미 황폐화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정말 어떤 식으로든 재발견, 다시 새로운 르네상스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벨레가 꿈꾸었던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편지입니다. 이게 갈강튀아가 아들 팡타그레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긴 편지인데 한 부분입니다. 요컨대 나는 내게서 학문의 시면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노라.
너는 나의 분신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너에게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부해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고전들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서 이제 너도 대장부로서 성인이 되었으니 조만간 평온과 휴식을 누린 한문 생활을 떠나 불의한 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가문을 지키고 모든 공경에 처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기마술과 무술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교육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냥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술, 예술도 겸비해야 되죠. 동시에 현자 솔로몬이 말했듯이 지혜는 사악한 영혼에는 깃들지 않고, 사악한 영혼에 깃드는 건 지식이죠. 양심 없는 학문은 영혼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명언이죠, 명언. 양심 없는 학문은 영혼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너희 생각과 희망을 그분께 의탁해야 하느니라. 프랑스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만 하죠. 번역으로 읽어도 명문입니다. 명문장입니다. 세상의 악습을 경계하고 허영심을 갖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이승의 삶이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서양인들에게, 서양 전통에서 하느님은 그냥 신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신이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신, 여기서는 물론 기독교 신이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 보이지 않는 인간과 자연을 통할하는 신이 있겠죠. 그 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학에서 얘기하는 하늘님일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해라. 내 사부들을 공경하고 네가 닮고 싶지 않은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도록 해라. 하느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요 팡타그리의 8장은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표시 잘 해주셨다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언어들이, 왕의 편지죠. 언어들이 민중들의 살아있는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비속어와 조롱이 넘치는 그런 언어들과 함께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에. 그러니까 이질적 언어의 축제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나는 내게서 학문의 시면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노라.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죠. 이건 이 당시 1538년에 나온 서퍼입니다. 가르강 투야가 팡타그리엘이죠. 팡타그리엘의 교육이죠. 에듀카시옹 드 팡타그리엘입니다. 팡타그리엘이 이렇게 무술도 배우고, 아까 무술도 배우라고 그랬죠. 무술도 배우고 마술도 배우고 승마술도 배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교육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 가르강투야는 전쟁을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빵도 빵 몇 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랬죠. 빵도 몇 배 돌려줘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전쟁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피크로콜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때 그랑구지에다. 그랑구지에가 특사를 보내서 제발 전쟁 좀 하지 말자라고 해요. 거기서 하는 연설입니다. 유명한 연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명문입니다. 정말 명문장이에요. 도대체 이 폐하는 피크로콜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왕이죠. 어떤 광기에 사로잡히셔서 그분은 그랑구지의 왕입니다. 우리 폐하나 그 백성들로부터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자극이나 도발을 받으신 것이 아닌데도 동맹을 깨고 우정을 짓밟고 권리를 무시하고 그분의 영토에 적의를 가지고 침략하신 것입니까? 신뢰는 어디 있습니까? 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성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 도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전쟁하지 말자.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런데 또 보세요. 모든 사물은 정점에 도달하면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무를 수 없으므로 밑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이만큼 정확한 진실이 없죠. 모든 건 상승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행운과 번영을 이성과 절제로 조절하지 못하는 자들의 말로입니다.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 평화사상은 이 그랑구지에가 갈레라는 특별히 파견한 그 사자를 통해서 연설하는 장면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블레의 평화사상을 여기서 함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프랑스인들에게는 이게 일종의 어떤 DNA처럼 인문교육의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프랑스도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 라블레 선생의 말씀을 다 어겼죠. 어긴 했지만은 그래도 프랑스의 비판적 지성의 흐름을 이어가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관용하고도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위대하고 관대한 군주입니다. 이 가르강투야는 패자들에게 행하는 연설은 이것도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관용을 베풀겠다. 다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내되 핵심적인 나쁜 놈들은 인질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일테면 무명용사들 있죠. 얘들은 다 돌려보내고 여비까지 주고 다 이 전쟁으로 고통받은 데 대한 대가까지 지불합니다. 관용과 박애인이 볼 수 있는 가르강투야 50장 이 부분도 이 명연설입니다. 여기 이 위대하고 관대한 군주 어떤 인물인지 보세요.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이 이 헛것을 찾아서 의미도 없는 순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도상가 누군가가 이 순례자들을 잡아오죠. 잡아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면서 이 훈계하는 장면에 이어지는데 여기서 가랑투야가 이 순례자들을 큰 홀로 데려가 식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순례자들, 무익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한숨만 쉬다가 가랑투야에게 말했다. 이런 분을 군주로 모시는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분은 그랑구지에죠. 가랑투야의 아버지. 저희들은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에서 전에 저희들 마을에서 들을 수 있었던 모든 설교보다 더 큰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것은 플라톤이 국가 5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왕들이 철학을 하거나 철학자들이 통치를 할 때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네. 왕이 공부도 안 하고 인문학 책도 안 읽고 책도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개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건 뭐 플라톤의 철인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다시피. 근데 여기서 왕이 철학을 하거나 이랬잖아요. 이건 뭐 계몽군주이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 맹자가 얘기하는 왕도를 실천하는 군주이기도 하죠. 자기 내면의 공부, 인문적 지성 또는 전인적 지성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그 왕국이든 뭐든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죠. 어떤 비전도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이 헛것차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 이제 포도주 채워주고 또 생활비도 주고 해서 잘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보내줍니다. 가르강투야의 여기 이 에피소드와 함께 가르강투야가 패자들에게 행하는 연설, 이 관용과 박애의 힘을 강조하는 연설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에서 얘기되는 이른바 이 관용의 문제, 이 박애의 문제, 이 프랑스 혁명에서 드러나죠. 이런 게 이 라블레 전통하고도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텔렘스토원입니다. 이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다 땅도 나눠주고 보상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장 수도사에게 텔렘스토원을 지을 공간을 준다 그랬죠. 비용 일체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멋진 집을 지어요.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탑이 있고 한 집을 지어줍니다. 이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섬에 있는 유토피아의 건축 양식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문에 보면은 텔렘스토원의 문에
이런 명문이 들어있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시도 곳곳에 있는데 이 시에 보면은 이 시가 명편이에요. 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54장인데요. 여기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사람이 있고 이곳에 들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텔렘 수도원에 이곳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 보세요.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위선자, 편협한 신앙심을 가진 자, 늙은 원숭이, 거짓 신자, 살찐 돼지 등등 얘기하다가 여기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만족할 줄 모르는 법률가들, 서생, 법원 서기, 백성을 좀먹는 자들, 종교재판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착한 교구민들을 개처럼 궁핍 속에 몰아넣은 퇴물 재판관들, 너희들의 보수는 교수대에서 받아야 하리라. 이런 문장들입니다. 이런 놈들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희들 갈 곳은 교수대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사냥개, 밤낮으로 신경질 부리고 질투하는 늙은이, 너희들 반항적인 모반자들, 위험의 국내관인 장난꾸러기 요정들과 꼬마 악마들, 늑대보다 더 무서운 그리스와 라틴어 교사들, 뼛속까지 매독에 찌든 타락한 자들, 마음껏 갉아먹어도 너희들의 종기를 다른 것으로 가져가라. 불명예를 뒤집어 쓴 딱지로 덮인 자들아. 이렇게 신랄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핵심이 있는 자들, 특히 법률가들, 그죠? 또 수도원에 있는 자들, 이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리듬이 맞죠? 이렇게 이곳에 들어오라.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성스러운 복음을 열성적으로 알린 그대들, 거짓된 말솜씨로 세상에 해독을 끼치는 저기에 찬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이곳에서 그대들은 피난처와 성체를 얻게 되리라.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용기로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운 사람들은 이곳에서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곳의 규칙은 원하는 바를 행하랍니다. 하고 싶은 걸 하라. 니체 생각이 많이 나죠. 여기 그들의 모든 생활은 법이나 규정,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사와 자유의지에 따라 관리되었다. 그들은 원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고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먹고 마시고 이러다 잠을 잤다. 먹고 마시고 싸구가 빠졌네요. 그죠? 아무도 그들을 깨우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에게 먹거나 마시고 무슨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강튀아가 정해놓았던 것이다. 규칙이라고는 원하는 바를 행하라 라는 조항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는 그럴 때가 됐죠. 원하는 바 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훌륭한 여성들도 아름다운 여성들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읽고 쓰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대여섯 개의 언어를 말하고 그것으로 시와 산문을 짓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칼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이 가르강튀아 팡타그리엘에서 우리의 거인들, 민중과 비판적 지식인들, 인문 지식인들이죠. 인문주의자들의 꿈을 다 받아 아는 우리의 거인. 가르강튀아 팡타그리엘이 꿈꾸던 세계, 특히 가르강튀아가 꿈꾸던 세계는 바로 이 텔렘 수도원에서 구현됩니다. 이 텔렘 수도원을 찾기 위해서 이 탄생부터 교육, 전쟁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기사도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세르반테스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오노레 도미에라는 19세기의 유명한 프랑스의 풍속 화가 석판화가입니다. 이 석판화가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다고 얘기도 많이 하죠. 예, 석판화인데 이건 7월 왕정, 프랑스에서는 1830년 7월부터 1848년 2월 혁명이죠. 2월 혁명까지를 7월 왕정이라고 해요. 그때 루이 필립이 지배자였는데 루이 필립이 개판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서양 서양 배라고 해서 루이 필립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 서양 배처럼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예, 루이 필립이 여기 이 도상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 먹고 싸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죠. 의자가 병기를 겸합니다. 여기에 세금 청구서 같은 것들이죠. 청구서들 싸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얘들이 이제 귀족들, 얘들이 갖다 바치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이 분석한 논문들이 있어요. 미술사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하고 관대한 군주 가르강투아가 아니지, 여기서는. 그걸 이제 변용해서 이렇게 루이 필립이라는 이 왕을, 7월 왕정을 통치했던 왕을 풍자, 조롱하는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의 도미는 워낙 유명한 석판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책, 미하일 바이친이 쓴 프랑스와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여기에서 라블레를 대대적으로 재발견했죠. 여기에서 이제 카니발 문제, 그리고 축제 문제, 중요한 그 라블레에 대한 키워드들이 거의 나옵니다. 웃음. 이 책의 1장이 웃음의 역사예요. 웃음에서 쭉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문장, 이게 서문인데, 서문의 한 문장 보겠습니다. 800페이지 가까운 책입니다. 여기 그로테스크, 이게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다 아는 용어들이죠, 이제. 실제로 그로테스크는 세계의 지배적 관념들을 하나씩 꿰고 있는 그런 모든 형식들의 비인간적인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롭다. 말이 어렵겠어요. 왜 말을 어렵게 쓰냐면, 말을 어렵게 안 쓰면은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모든 형식들의 비인간적인 필연성. 우리가 무엇은 필연적이라 얘기하지. 근데 비인간적인 필연성. 그러니까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비인간적인 필연성이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복식을 하고 어쩌고 해야 된다는 것도 인간적인 욕망에 충실한 그런 필연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위장하고 꾸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로테스크는 동굴 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잖아요. 그로테스크는 세계의 지배적 관념들 하나씩 꿰고 있는 비인간적인 필연성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로테스크는 상대적이고 한정적인 이러한 필연성에 탈피하고 있다.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무엇 해야 한다라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이 지배 논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괴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다 그러면 얼마나 기괴하겠어요. 여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또 걸김없이 웃으면서 말이지. 이런 음담패설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기괴한 거죠. 그들이 보기엔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격하고 격조 있는 집에 방귀 뀌고 이러면 안 되죠. 하품하고 트림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리적인 현상을 분출할 때 이건 기괴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아이 낳는 장면을 우리 엄숙하게 얘기하잖아요. 엄숙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성스럽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의 동물성도 함께 보는 거지. 그 고통도 함께 보는 거죠. 이 오줌 공격 같은 거 보세요. 오줌으로 홍수를 불러일으킨다는 게 과장이 분명해 보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 기존의 허위로 가득한 모든 위장으로 가득한 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는 거지. 여기에 웃음이 뒷받침하고 있죠. 그로테스크. 그러니까 필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 어떤 지배적인 세계상 속에서도 항상 단면적인 엄숙함이자 무조건적인 자명성으로 나타나요. 단면적일 뿐이에요. 엄숙함이자 무조건적인 자명성으로 나타난다. 이거 조선시대 여성의 위치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가요.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게 받아들여졌죠, 조선시대에는. 그렇죠?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리고 항상 그게 엄숙해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항상 상대적이면 가변적인 것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가변적인 것을 주장하고 나오면서 깨부시고 나오는 게 바로 그 엄숙한 세계를 무너뜨리는 게 그로테스크와 그로테스크를 동반한 웃음이라는 거지. 웃음이 엄숙한 얼굴을 찢어버리는 거죠. 찢어버리고 그 본래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거지. 이게 인간의 이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라블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감출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로테스크 밑바탕에 놓여있는 웃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로테스크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웃음의 원리와 카니발적 세계감각, 축제적 세계감각. 축제는 세계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시공간이에요. 이게 축제 현장이죠. 세계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남녀노소, 귀천, 빈부, 귀천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뒤섞이는 이거 언어의 차원에서 보여주죠. 언어의 차원뿐만 아니고 관계 차원에서도 카오스적인 축제 현장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앞당기고자 했던 것이지. 카니발적 세계감각 이해가죠? 이제 안 어렵습니다. 필연성, 그로테스크 웃음, 그죠? 카니발적 세계감각. 그래서 이런 카니발적 세계감각은 한정적인 엄숙함을 파괴했고 필연성의 관념으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하여 의의를 지닐 수 있는 무조건성을 요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졸라라고 할 뻔했습니다. 요즘 뭐 졸라는 매우 몹시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졸라 어렵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 저기 편집 안 해도 돼요. 이건 뭐 일상적인 어니까 이거 라블레에게 충실한 겁니다. 이건 필연성의 관념으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하여 의의를 지닐 수 있는 무조건성을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필연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무조건적으로 관통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요구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다 나오죠. 위해서 인간의 의식과 사고와 상상력을 자유롭게 했다. 뭐가? 그로테스크와 웃음과 카니발적 세계감각이. 딱 이해가 됐죠? 이렇게 바우친이 정리를 잘했어요. 이런 문장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카니발화된 의식은 축제를 늘 상상하는 의식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런 도정을 준비하면서 항상 대변혁에 선행하고 있었다. 학문에서 이제 이런 변화의 물결들이 라블레 이후에 몰아치기 시작하죠. 그 뒤에 16세기를 수놓았던 프랑스의 최고의 인문주의자가 바로 몽테뉴입니다. 몽테뉴는 조금 후배예요. 우리 후배죠? 한 30년 정도 후배 같네요. 몽테뉴가 1500년대 초입니다. 1500년, 16세기 초반입니다. 이때 최고의 인문주의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프랑스와 라블레와 이 몽테뉴를 최고의 프랑스의 인문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정신적 기둥이 딱 둘이 있습니다. 라블레하고 몽테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서면서 특히 계몽주의자들이 전면에 등장하죠. 볼테르, 디드로, 몽테스큐 이런 사람들이, 루소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 계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볼테르죠. 볼테르가 쓴 18세기죠. 볼테르가 쓴 미크로메가스 같은 거 보면 거기도 거인의 상상력, 미시적인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를 함께 보는 상상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오면 얼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우신의 찬, 유토피아, 돈키호테, 신사 트리스텀 샌드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 이게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걸리버의演기. 또 하나 보태면은 미크로메가스. 이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소설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쉬농에 있는 몽테뉴의 동상입니다. 공원에. 라블레의 동상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이 몽테뉴의 에세가 몽테뉴 수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번역되다가 최근에 몽테뉴 에세라고 해서 3권짜리로 폼나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폼으로 딱 사놔야 돼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요즘에 전등, 갓등 하나도 20만 원 해요. 쓸만한 거 사려면은. 그거 해봐야 10만 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폼납니까? 10만 원도 안 될걸요?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폼으로. 책은 우리에게는 내면의 인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폼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선곡 세계문화의 숲 13번째 프랑스 인문주의의 우뚝한 봉우리 프랑스와 라블레의 가르강티와 팡타그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만 마의 산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